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건 모두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이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과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세간의 집중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법정 다툼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재벌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혼인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는 결혼부터 파경, 긴 법정 다툼까지 늘 세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책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번에 발효되는 대미 강제노동 관세 12.5%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관세도 추가될 예정인데 정부는 모두 합쳐도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였던 대미 글로벌 관세 대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의 관세 상한이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기존 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와 더불어 추가 관세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한미통상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묻돌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15%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in action, we believe in speed, we believe in the result, and we believe in keeping. We are ready to move quickly. We are ready to deliver $150 billion MASCA investment.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통상 합의 준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을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첫 일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방 2일차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23일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디지털 규제 비차별성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등을 담은 상세 입장문을 미 하원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의 처분의 타당성을 비롯해 정부 조치의 적법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과 성범죄 혐의를 병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해 박성주 전 본부장의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박 전 본부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귀가합니다. 최근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연이틀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 경정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침을 하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최 경정은 당시 공석인 강력과장 직무대리로 박 본부장에게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의 판단은 본부장님 지시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거쳐 광산경찰서 형사과로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3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송치 기한이 임박한 장윤기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고 관계성 범죄는 시간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토킹 사건은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사건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 전반에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박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찰 수사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경찰청은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 구성을 확정했다며 외부위원회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장윤정, 정영훈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고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TF에서는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와 수사 제도 검토, 순환 근무제 확대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경찰은 추후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옥문을 연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사의 보안 사건을 완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에 보안 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7대 범죄의 경우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뿐 아니라 여타 범죄 역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도 검사의 전권 송치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사경의 전권 송치도 현행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5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형소법 개정 당론 채택 자체엔 반대가 없었다는 설명인데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안 사건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며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 벌어질 국민 피해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야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민주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전당대회 본경선 당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 개파 간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그 중심에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설이 있습니다. 최고위 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면서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다음 달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면담하며 친명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의 강세 지역인 전북을 훑으며 당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동지들을 향해 내뱉었던 거친 언어에 사과한다며 통합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내홍에 휩싸였다고요? 어제 권영진 의원이 행안위 야당 간사에 강민국 의원이 재경위에 배치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임위 배정에 원내 지도부를 향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다음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불참했다고 설명했지만 멱살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한 일이라며 항의와 물리적 폭력은 구분돼야 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족함이자 잘못이었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 원내 부대표단은 공당의 질서를 부정한 조폭 행태라며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일부 지역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천지 측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주가 39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본격적인 폭염 국면에 접어들면서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전국을 덮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낮 열기로 달아오른 경주 황리단길. 뜨거운 햇볕 아래 관광객들은 양산을 펼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었지만 잠깐 걷는 사이에도 땀이 쏟아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서 좀 실내로, 카페로 대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휴가 때문에 서울에서 일부러 경주까지 왔는데요. 지금 너무 해가 일단 뜨겁고 머리가 타는 느낌이에요. 경주 황성동은 39.2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 기상 관측소가 있는 경주 탑동도 38.8도까지 오르며 기후 통계 기준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밀양과 대구 신암동 역시 38도를 웃돌았고 영남과 호남 곳곳에서 35도를 넘었습니다. 극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난 경주와 포항에는 12일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했고 폭염 경보로 격상된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영남은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주말 동안 경상권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서쪽과 중부지방은 남서풍이 유입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대들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또는 약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약을 반복하거나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중부와 남부 모두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한반도의 여름 더위가 갈수록 앞당겨지고 늦게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년 사이 폭염은 2배 이상, 열대야는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푹푹 찌는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심해지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최근 한반도 여름 더위는 시작은 빨라지고 끝나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연평균 폭염 일수는 관측 초기 10년에 비해 2.2배 늘고 열대야 일수는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폭염 시작일은 과거 10년 대비해 최대 30일가량 앞당겨져 6월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7월, 8월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폭염이 끝난 9월 상순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상승,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북상이 폭염을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늦은 여름까지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열을 가둬 더 길고 독한 여름 더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 위험 등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 인체의 땀 증발을 통한 체온 조절 기능도 크게 떨어집니다. 고령자나 야외 작업자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지는 폭염 위험에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 기상청은 방재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조작 정황이 있는 투표소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기존 투표율 조작이 파악된 이 경기 지역 투표소에 더해서 충청 지역 한 곳과 경기 지역 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의 메시저 대화 내역에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고 기초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이틀째 강제 수사를 이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경합수본은 지난달 첫 압수수색 당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는 말에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통해 임의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정황이 처음 포착됐고 합수본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압수물 대상 가운데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합수본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확보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충청도 선관위 등 다른 2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메신저 기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중앙선관위 실무자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들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곧 내릴 것이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에 홍해 수송로가 막힐 위기에 처하자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원유 수송로가 막힐 우려로 국제 유가는 $10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와 공중 급유기를 중동에 추가 배치하는 등 공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 등의 전투기와 특수작전부대, 미사일 등을 대거 증강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 슈팡달렘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도 중동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에서 다친 미군을 치료하는 핵심 의료시설인 독일 란트슈틀 의료센터에는 최근 150명이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번 병력 증강은 홍해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수송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 유가는 2달 만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원유 수송의 우회로인데 두 해협을 지나는 원유 공급량은 전 세계의 25%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하면 이란에도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audi fuel ship that's flagged Chinese. This will become a problem for the whole world. But I hope that will de-escalate because I think the Houthis frankly got snookered into this thing by the Iranians.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이란 공격에 합류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공격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아 합의할 준비는 안 됐다며 당분간 타협 없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임박 발언에 이란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지상전도 문제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미군의 공습으로 손상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돼서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군이 이라크 국경에 있는 이란 초소를 공습하자 이란은 바로 몇 시간 뒤 쿠웨이트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So when the Iranians say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they do it. When President Trump says he's going to do something, he's done it as well. And so both sides seem to be locked in to this cycle.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We're doing extremely well. They would like to do something, but I say they're not ready yet. They need more of the same. 눈에는 눈 보복 방침을 밝힌 이란 역시 지상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이라며 민간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정규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공습으로 파괴됐던 방공 시스템도 모두 복구했다며 이란 남부 영공은 적에게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유무인 항공기 운용을 줄이고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깊은 산속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등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건 미군의 작전이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 CIA 분석가는 이란이 지하에 비축한 핵심 부품을 이용해 단기간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결정적 군사력 약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동 위기 장기화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 치솟으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6,000선으로 내려갔습니다. 류화롱 기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5.7% 하락한 6,691로 마감해 7,000선 복귀 하루 만에 다시 6,000선으로 내려갔고 코스닥도 5.3% 내린 748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주말과 제헌절을 빼고 10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우리 증시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고 그 규모는 5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증시 급락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였는데 브렌트유 가격은 2달여 만에 다시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점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습니다. 나스닥도 2% 넘게 하락한 영향과 최근에 이제 홍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다 보니 브렌트유가 $100 이상 상승하는 등 이런 매크로 이슈 등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채가 장기금리 쪽 위주로 계속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주식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증권사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한 주화에서 20주화로 늘리는 조치 역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국제유가 상승에도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발행자금 유입 등의 이유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유헌홍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현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고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인하 조치가 9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 한 명이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70대 남성에게 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집과 차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피의자 조사가 늦어지는 만큼 집과 차에서 관련 증거물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차에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화재로 소실된 CCTV에 포렌식도 의뢰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거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씨의 방화로 화상을 입은 8명 가운데 상태가 위중했던 50대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CCTV가 꺼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궁금해니까 내려갔어. 이거 한 30분이 됐는데도 안 올라오는 기라. 내가 내려가는데 한번 뻥 하고니 확 불빛이 피나오더라고요.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아파트 주민 간 갈등 끝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차례나 A씨로 인한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사건 전날에도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관리실 직원과 다투다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A씨가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현재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 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며 거액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청 내부 익명소통 게시판에 상사의 성적 요구를 거절한 뒤 불이익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기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청 내부 익명소통 게시판인 와글와글에 어제 올라온 글에서 한 직원이 상사가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발언을 했다며 성적인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압박을 넘어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등을 지시하며 도청 내부에서 제기된 성비위 사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신중하면서도 엄중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때 바로 뒷자리에 앉아 이 특유의 손짓과 춤까지 흉내낸 남성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동작은 물론 삐딱한 얼굴 모습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한술 더 떠 트럼프 특유의 엉거주춤 춤동작까지 선보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정작 눈길은 트럼프의 뒷자리에 집중됐습니다. America is back. It's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I'm telling you, it's only going one way. It's going up. As long as we keep our current thinking, our current system, it's going up. 트럼프 바로 뒤에 앉은 남성은 1시간이 넘는 연설 내내 트럼프의 행동을 흉내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에 손짓까지. 곁에 앉은 동료들이 당황해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장 온라인은 열광했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건지 해방하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를 준비 중인 공화당 후보들까지 연단에 올리며 선거 유세에 공을 들였지만 이른바 신 스틸러 탓에 헛심만 쓰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에게 소송을 당할지 걱정된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원자력 협정을 놓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국은 왜 안 되느냐며 미국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맺으면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을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과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원자로 가동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 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거라고 공언했고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서울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70년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농축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형평성 논란은 이란 문제에서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맺은 협정이 이란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civil nuclear deal, there will be no enrichment of material, an important point being made between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Saudi Arabia, which pertains only to non-military use. 앞서 핵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는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슬그머니 인정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미국 사우디 간 핵협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핵시설을 불시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채 자체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해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지역 축구협회장 등 5명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문체인은 오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추가된 참고인은 김병철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 축구협회 회장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서 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영표 위원 등을 향해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경험이 얼마나 있다고 혁신을 말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난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아시안컵 전에 열리는 A매치 6경기를 모두 임시감독 체제로 치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의 첫 이사회를 열고 임시감독 선임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임시감독 계약 기간은 11월 A매치까지로 9월에서 10월까지 4경기, 11월 2경기 등 총 6차례 평가전을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게 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삼복더위 중 두 번째 중복입니다. 삼복더위답게 내일도 날이 무척 덥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특히 경북 경주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사이에도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경주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또 중북부 지역에는 내일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 충청과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이후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 회장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20년에 가까운 혼인애소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세간의 집중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법정 다툼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재벌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혼인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는 결혼부터 파경, 긴 법정 다툼까지 늘 세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맞서 이번엔 강제 노동을 핑계로 보편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위법 논란을 피하려는 법적 꼼수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패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We are feeling the brunt of all the continuing fluctuation in tariff policy, the chaos that has been coming out of Washington, D.C. since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in D.C.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 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발효된 대미 강제노동 관세 12.5%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관세도 추가될 예정인데 정부는 모두 합쳐도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였던 대미 글로벌 관세 대신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의 관세 상한이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기존 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추가로 발표할 과잉 생산 관세입니다.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와 더불어 추가 관세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지난해 한미통상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묻돌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15%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in action, we believe in speed, we believe in the result, and we believe in keeping. We are ready to move quickly. We are ready to deliver $150 billion 마스가 investment.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미 통상 합의 준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청와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 관세가 지켜지도록 미 측과 계속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 생산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기존 15% 상호 관세가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12.5%의 관세를 부과받은 호주의 돈 페럴 통상관광부 장관은 이번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면서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성명을 내고 극도로 실망스럽다면서 미국은 강제노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역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미국에 즉각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 1명이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70대 남성에게 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집과 차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피의자 조사가 늦어지는 만큼 집과 차에서 관련 증거물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차에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화재로 소실된 CCTV에 포렌식도 의뢰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거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씨의 방화로 화상을 입은 8명 가운데 상태가 위중했던 50대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CCTV가 꺼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궁금해니까 내려갔어. 내가 한 30분이 됐는데도 안 올라오는 기라. 내가 내려가는데 한번 뻥 하고니 확 불빛이 튀어나오더라고.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아파트 주민 간 갈등 끝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차례나 A씨로 인한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사건 전날에도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관리실 직원과 다투다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A씨가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조작 정황에 있는 투표소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기존 투표율 조작이 파악된 경기 지역 투표소에 더해 충청 지역 한 곳과 경기 지역 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고 기초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고위공직자라는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또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의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을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장성급 장교인 피고인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고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상당 기간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남부 대부분과 충청, 수도권 곳곳과 또 서울 동남권, 서남권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밤새 30도 안팎을 유지하며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주가 39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본격적인 폭염 국면에 접어들면서 밤낮 없는 찜통 더위가 전국을 덮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낮 열기로 달아오른 경주 황리단길. 뜨거운 햇볕 아래 관광객들은 양산을 펼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었지만 잠깐 걷는 사이에도 땀이 쏟아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서 좀 실내로, 카페로 대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휴가 때문에 서울에서 일부러 경주까지 왔는데요. 지금 너무 해가 일단 뜨겁고 머리가 타는 느낌이에요. 경주 황성동은 39.2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 기상 관측소가 있는 경주 탑동도 38.8도까지 오르며 기후 통계 기준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밀양과 대구 신암동 역시 38도를 웃돌았고 영남과 호남 곳곳에서 35도를 넘었습니다. 극한 수준의 폭염이 나타난 경주와 포항에는 12일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했고 폭염경보로 격상된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영남은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주말 동안 경상권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서쪽과 중부지방은 남서풍이 유입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대들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또는 약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약을 반복하거나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중부와 남부 모두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고 수습을 위해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차량을 집어삼킨 불길을 향해 소방대원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터널 안 1차로에 차들이 줄지어 선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초입에서 차량 6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 한 대에서 불이 나면서 이 차를 포함해 바로 앞에 있던 SUV까지 전소됐고 뒤에 있던 차는 절반쯤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고 병원에 이송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들이 이제 미동도 없이 다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뒤에 소방차랑 앰뷸런스가 좀 많이 왔었었고. 현장 수습을 위해 한때 양주에서 의정부 방향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 부근 서울 방향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버스에는 장애인 활동센터 소속 발달장애인들과 인솔자 등이 29명씩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마을 하천에서 발견된 악어가 국제 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 자라면 이 성인 키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는데 이 악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왔을까요?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직후였던 지난 18일, 물이 불어난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붙잡힌 악어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은 물살이 거세서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30분 동안 포획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악어가 헤엄을 치고 있어서 저희도 두 눈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에 아마 소방관들 중에서 악어를 잡은 소방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어 포획에 관련된 선배들의 정보나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도 참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측 결과 몸 길이는 90cm, 체중은 1.75kg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주시는 직접 찍은 악어 사진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종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제 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샴악어는 다 자라면 몸 길이가 3에서 4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밀렵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이 있는 한국에서는 추위 탓에 자연 서식이 불가능합니다. 여주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면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 보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누군가 허가 없이 키우다 버렸거나 밀반입으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샴악어는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시 보호센터에서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됐고 수의사들이 확인한 결과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태원으로 정식 인계하고 소유자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을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첫 일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방 2일차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3주 연속 1%포인트씩 내린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포인트 올라 38%였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고 또 경제, 민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2위가 경제, 민생, 고환율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또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이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도중 원내대표 멱살잡이까지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사과했는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당내에서는 의총 소집에 징계론까지 잇따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이 발표되고 두어 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선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갔다며 항의 방문했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하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담하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조폭과 같은 행태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초유의 지도부 폭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부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징계하지 않으면 당도 조직도 아니라며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반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동안 구주류 중심의 인기 상임위 배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며 권 의원의 항의는 이해가 간다,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원총회 공개 사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와중에 권 의원이 그간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리로 한 당권파 비판도 잇따릅니다. 때 아닌 멱살 파장에 선관위와 부동산 논란 등 대여 투쟁으로 향하던 시선이 또 다른 내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깎아내리기만 급급한 답정너 행태를 멈추고 주거안정 정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새로운 정치의 발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토론회 전부터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더니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 몰이쇼라고 또 깎아내렸다며 이는 답을 정해놓고 비난할 말만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이 대통령의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론회를 답정너 대국민쇼로 규정한 뒤 부동산 해법 대신 이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는 이 가혹한 세금 폭탄 경고만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가 끝난 뒤 온라인에서 대통령보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잔금 대출 규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연을 알린 토론자에게는 주민들을 구했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토론회 직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장면 중 하나는 잔금 대출 규제로 입주가 막혔다는 호소였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이 발언을 계기로 해당 아파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집단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이름과 잔다르크를 합친 펠다르크, 잔금열사라는 별칭이 붙었고 새 아파트 출입구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부동산은 100% 투기,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 같은 발언은 온라인에서 비판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 맥락이 필요한 내용보다 직관적인 내용이 온라인을 더 빠르게 달군 셈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각자 처한 현실이 다른 만큼 같은 이야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라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에서 보면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와 온라인 반응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하나의 답을 찾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규모 공격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과의 전격적인 공동 작전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던 대규모 공습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이 던진 첩보를 빌미로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시나리오에 끌려간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군 B-1 장거리 폭격기가 이란을 타격하며 중동은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본토 시설 파괴까지 경고하며 이스라엘이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They got some evil intentions. We canno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미국이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그 뒤엔 이스라엘 모사드가 전달한 곡괭이산 원심 불리기 은닉 첩보가 있었습니다.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첩보가 대규모 공격의 촉매가 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숙적을 치기 위해 또다시 미국을 전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ו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להכות את משטר הטרור שוק על ירך.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숙적을 제거하는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침략국이라는 오명과 유가 급등, 장기전의 늪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did President Trump make the right move by attacking Iran because it was weak and the U.S. and Israel were strong? It's a very different thing when you simply attack because you think you're strong and your enemy's weak. 확전을 우려한 미 하원이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을 제지하는 결의안까지 가결했지만 전우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원하는 트럼프와 미군을 앞세우려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판을 주도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네타냐후가 설계한 전략적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지상전도 문제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미군의 공습으로 손상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돼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군이 이라크 국경에 있는 이란 초소를 공습하자 이란은 바로 몇 시간 뒤 쿠웨이트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보복에 악순환,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So when the Iranians say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they do it. When President Trump says he's going to do something, he's done it as well. And so both sides seem to be locked in to this cycle.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We're doing extremely well. They would like to do something, but I say they're not ready yet. They need more of the same. 눈에는 눈 보복 방침을 밝힌 이란 역시 지상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이라며 민간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정규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공습으로 파괴됐던 방공 시스템도 모두 복구했다며 이란 남부 영공은 적에게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유무인 항공기 운용을 줄이고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깊은 산속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등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건 미군의 작전이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 CIA 분석가는 이란이 지하에 비축한 핵심 부품을 이용해 단기간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결정적 군사력 약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를 통해 이란에 은밀히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이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 이어 이란 테헤란을 잇따라 방문해 이란 고위급의 미국의 휴전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호르무즈역 통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잠정 합의에 관심이 없다며 휴전안을 거부했고 문제는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미국의 비논리적이고 탐욕스러운 시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동 갈등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코스피가 장 내내 낙폭을 키우면서 5.7% 폭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72% 내린 6,690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1.35% 내린 7,000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최저치로 6,650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5조 1,000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기관이 매도 우위를 외국인도 3조 2천억 원 넘게 팔면서 닷새 만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증시 약세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급등한 국제유가와 금리, 미국 증시 급락 여파 등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7.5% 넘게 떨어진 24만 9,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8% 넘게 폭락한 175만 9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1.62% 내린 777로 출발해 5.32% 내린 74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0.2원 내린 1,466.6원에서 거래됐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은 물가와 민생을 고려해서 지난달 내렸던 가격을 앞으로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 인하 폭이 유지됩니다. 지난달 27일 리터당 150원 내린 석유 최고 가격은 동결됩니다. 앞으로 4주간 휘발유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적용됩니다. 국제 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달걀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주당 약 2천만 개 수준의 수입 신선란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고등어 물가 안정을 위해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다음 달까지 고등어 1,200톤이 추가로 직수입됩니다.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가 다음 달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주사기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보관량 기준이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되고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튀르키예 동부 아르다한주의 주지사가 해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이른바 쫄쫄이 자전거 운동복을 입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아르다한 주지사 메흐메트 파티의 치체클리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오르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이난 아크군 알프 의원은 꽉 끼는 사이클 복장이 부적절하다며 틱톡에서 활동하는 주지사들이 등장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집권 정의개발당 정치인 사밀 타이야르도 타이츠를 입은 주지사는 시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얻거나 국가 권위를 확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슬람주의 가치에 어긋난 옷차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치체클리 주지사를 경질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자 튀르키예 관보에 주지사 교체가 공지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치체클리는 레깅스가 아닌 자전거복을 입었을 뿐이며 평일 근무 시간에는 이런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속 페달을 밟겠다며 이미지 관리를 위해 스포츠를 하지 않는다. 더 많은 체육 활동을 ha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임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권한이라며 수용했습니다. Bana referans olup mesleğe girdiğim bugüne geldiğim noktaya kadar arkamda duranların yüzlerini kızartmadığıma inanıyorum. En büyük şerefin de bu olduğuna inanıyorum. 지난 22일 주지사 송별식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치체클리의 차량을 따라가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치체클리의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에 10,000명 넘게 참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이 국제 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참사의 아픔을 딛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는데, 자, 김경대 용산구청장 모시고 용산의 미래 모습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구청장님께서 이제 3선 구의원 출신으로 이제 재수 끝에 용산구의 수장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일단 취임하시고 나서 뭐 집중호우라든지 여름철 안전 대책으로 좀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별명이 하나 생겼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면서 그 별명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0만 용산구민 여러분. 민선구기 용산구청장 김경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위대한 용산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용산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구민 여러분의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구정을 멋지게 그리고 열심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별명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취임 후에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과 손잡고 인사드리는 중에 한 어머님께서 어머 애기네 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는 나이에 애기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기도 했지만 애정을 담아 불러주신 별명이라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고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어르신들께는 용산의 큰애기로서,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삼촌으로, 그리고 중장년들에게는 정겨운 친구처럼 용산구민 모두와 소통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용산 개발 이 신속 추진단 신설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1호 결재인 만큼 재개발, 재건축이 좀 최우선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용산에는 현재 91개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구청장인 제가 직접 챙길 것입니다. 용산개발 신속추진단은 사업별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사업 주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개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과거에는 단순히 인허가 업무만 처리하는 수동 행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찾아가는 능동 행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용산은 이제 국제업무지구도 있고 뭐 용산공원이나 효창공원까지 있는데 이게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집약됐는데 이 사업들이 만약에 완성되면 용산이 어떻게 좀 변화하는 건가요? 용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철도 지하화, 전자상가 개발까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네. 각각의 사업이 따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용산의 진정한 가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과도한 주택 공급이 아닌 업무와 상업, 그리고 문화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용산공원은 아파트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대표 도심 생태공원으로 조성돼야 합니다. 효창공원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 휴식을 위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원입니다.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국립공원화 과정에서 주민 이용이 제한되거나 주변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형 개발 사업들이 몰려 있다 보니 교통 대란, 임대주택 비율 또는 주민 이해관계 조정 같이 이렇게 좀 풀어야 할 난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점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개발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편해진다면 성공적인 개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무엇보다 교통 대책이 중요합니다. 국제업무지구와 주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교통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국제업무지구에는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용산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컴퓨터랑 전자기기 판매하는 용산 전자상가일 것 같은데 이 일대가 완전히 또 체질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한때 대한민국 IT 산업의 상징이었던 곳입니다. 시간이 흘러 산업 환경이 변하고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예전의 활력을 잃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산 전자상가가 과거의 명성을 넘어 미래 산업을 이끄는 도시 공간으로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국제 업무 지구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이 일대를 AI, ICT 컨텐츠 특정 개발 지능지구로 지정해서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들께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개발은 더욱 속도감 있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은 더욱 촘촘하게 그리고 행정은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용산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무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고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중복인 내일도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네, 우선 밤사이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합니다. 아침까지 서울 기온이 26도, 부산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경주는 3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60mm, 그 밖에 중북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장맛비가 오겠고 충청과 제주도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피해서 계곡이나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계곡에서는 물놀이를 하기 전에 수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이빙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하고요. 만약에 물에 빠진다면 물의 흐름대로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육지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너울과 이한류를 먼저 확인한 뒤에 물놀이를 하고 이한류에 휩쓸릴 경우 대각선이나 직각으로 헤엄을 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초에 감겼을 때는 천천히 움직여야 잘 풀린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